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이제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탄핵 소추가 인용된다면 당장 오는 5월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기각된다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탄핵 절차가 진행되는 사이 대한민국에는 큰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극우 세력을 중심으로 선관위에 대한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사상 초유의 법원 난입이 벌어지더니 헌법재판소를 부정하는 양상으로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이유도 걱정입니다. 오늘 시사토크에서는 선고만을 남겨둔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과 변수를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왼쪽부터 김슬지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 대변인, 이명택 조국혁신당 전북자치도당 대변인, 그리고 국민의힘 소속인 이수진 전북자치도의회 의원과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3월 둘째 주에는 결론이 날 것이다, 이런 그 전망이 많았는데 마은혁 그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 시기 또 이런 것이 상당히 변수로 꼽혔습니다. 또 8인 체제냐 9인 체제냐 이런 걸 놓고도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었는데 김슬지 대변인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일단 지난 2월 27일에 그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라고 하는 헌재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그 최성목 권한대행이 현재 지금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 때문에 지금 저희가 구인 체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같은 이원 행위가 결국엔 국민을 좀 혼란스럽게 하고 헌법재판소의 권위가 상실되지 않을까, 손상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가 생기는 상황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은 최성목 권한대행에게 헌재의 결정대로 즉각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는 것이 최우선의 요구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가 8인이든 9인이든 현재 이미 평의 절차가 본격화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예전 전 두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변론 정결 이후에 선고까지 각각 14일, 11일 정도 걸렸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면 3월 둘째 주 내주에는 선고 기일이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명택 대변인님, 그 우리가 뭐 봤던 것처럼 최상목 대행은 지난해에는 국회 추천목 3명 가운데 2명은 임명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유독 마은혁 그 후보자에 대한 그 임명은 지금 상당히 뭐 좋게 얘기하면 신중한 태도로 보이는 거고, 있는 대로 표현하면 좀 눈치를 보는 것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민주주의와 국민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 많이 아시다시피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같이 추천을 했고 인사청문회까지 마쳤잖아요. 예, 그리고 말씀 있으셨지만 헌법재판소에서도 지금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라는 판결까지 내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임명하고 있지 않은데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얼마 전에 국무위원들이 비공개 간담회를 했을 때 법무부 차관도 법률에 위반된다, 지금 임명하고 있지 않는 것은, 이런 의견도 내놨다고 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뭔가 우리 헌법과 법률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강제성이 없는 거죠. 그리고 기한이 없는 겁니다. 언제까지 뭔가 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것을 이용해서 상당히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그 탄핵 심판에 조금이라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에 대해서 일단 지금 대단히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평생 공직자로 산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마 잠시 짧게 하고 있는 이 권한대행의 이 기간에 역사에 남을 자기의 어떤 평생의 어떤 그 공무원의 이력, 공직자의 이력 중에서 가장 부끄러운 어떤 멍해로 남을 그런 일을 현재 지금 최상목 대행이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가 그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여러 다른 또 탄핵 심판 사건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그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견해도 있고, 윤 대통령 사건보다도 한 총리 관련 뭐 탄핵이 먼저 선고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전망도 있어요. 이제 어떤 사건이 먼저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상호 미칠 수 있는 그런 영향에 대한 그런 분석들도 있는데, 이수진 의원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제 영향을 미친다면은 뭐 선고 기일이 좀
뒤로 미뤄지는 지체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일 수 있는데요. 뭐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고 그런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게 나온 이유가 이제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19일에 종결이 됐고 그다음 예. 윤석열 대통령 25일에 종결이 됐으니까 먼저 변론 기일이 종료된 순서대로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헌재에서 이제 국회 측에 신청한 뭐 경찰 수사 기록 송달 촉탁을 했다는 거는 그만큼 그 자료를 보고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라면 이런 입장이라면 이거는 윤 대통령에 대한 그 선고보다 뒤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더 우선으로 최우선으로 심리를 마치겠다고 했기 때문에 최우선으로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한덕수 총리가 그 이후에 그 선고가 이루어진다면 더더욱 뭐 어떤 대통령에 대한 선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뭐 어쨌든 현재 그 8인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이 재판관들이 헌재가 지금 만장일치 결정을 추구할지도 조금 관심사입니다. 이제 여론과 뭐 국론이 상당히 극단적으로 양분돼 있다 보니까 이왕이면 그 만장일치 형태로 나오는 것이 전원일치 형태로 나오는 것이 사후에 불거질 수 있는 갈등과 혼란을 조금 더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제 의견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또 다른 논란을 부추길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맞서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 이제 헌법재판은 여론보다는 대통령의 헌법 위반 여부를 판결하는 것일 텐데 탄핵 사유가 너무나 명백해요. 예. 5가지 정도로만 저희 이야기를 해도 일단 헌법 제77조에서 규정한 계엄의 조건을 위반했고 그리고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비상계엄 해제 유일한 기구인 국회를 침탈했고 예. 그리고 국회와 지방의회 등의 활동을 금지한다는 위헌 위법적 포고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 침투와 사법부 주요 인사와 체포와 구금을 시도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다. 이처럼 이 윤석열의 탄핵 사유가 너무나 명백한데 만장일치 결과가 저는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재판관 모두가 법률가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 계엄을 위헌 위법적이지 않다고 할 수 있을지 그래서 저는 만장일치로 파면이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헌법재판관들께서도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실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해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이 저희 민주주의의 헌정 질서가 바로 서고 국가 정상화의 시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임영택 대변인님. 예.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상식이 있는 국민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뭐 고등학교까지 뭐 그리고 대학교까지 일반적인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법이라고 하는 것을 배운 그런 국민의 상식선에서 볼 때 현재 누가 봐도 만장일치 어떤 파면 인용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또 만장일치 결과가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를 봤을 때 만장일치 어떤 판결이 나오는 것이 어떤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대단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처럼 나라가 양쪽으로 쪼개져 가지고 너무 큰 어떤 사회적 혼란과 극단의 대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혹여 헌법재판관들은 대단히 개인의 독립성이 대단히 존중돼야 하는데 혹여라도 만장일치라고 하는 판결을 내오기 위해서 좀 억지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는 그 후에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하는 약간의 좀 그런 불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관 개인들마다의 의견이 충분히 나올 수 있도록 토론과 논리와 어떤 그런 검증의 절차가 누가 봐도 대단히 합리적이고 충분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 과정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전제된 어떤 판결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래도 좀 큰 혼란 없이 이 문제가 잘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뭐 저 역시 당연히 파면 인용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 그래서 탄핵 인용의 결과가 나와서 파면이 되는 것이 당연한 어떤 이치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의원님. 아까 그 질문에서 나와 있듯이 뭐 분열을 막으려면 만장일치 결정이 나와야 된다. 만장일치가 나와도
분열을 나오면 또 분열을 들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제가 보기에는 예. 만장일치 내야 된다는 압박이 될 수도 있고 예, 예. 내도 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건 또 겁박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독립적인 헌법기관에 대한 그 위상을 무너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거는 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는 또 1987년 6월 항쟁으로 탄생한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최후의 보류인데 이거를 믿지 않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법관은 법과 또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하는 게 바로 법관이기 때문에 어떤 정파에 휘둘릴 염려도 없다. 예. 근데 우려스러운 거는 우리 정치인들이 보면은 그 국민이라면 이렇게 도와줘 감사합니다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누구한테 감사의 시간이 아니라 반성의 시간이거든요. 예. 우리도 국민의힘이나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도 감사라는 것보다는 반성이 필요하는데 그 감사라는 표현이 지금 그들에게는 우리가 뭘 더 해주는 걸 기대하는 거 아닌가라고 비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행동들, 그런 발언들을 자제해 줘야만 그게 우리 그 독립된 헌법기관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고 그들의 그 법관으로서의 최대한의 그 지식과 논리를 가지고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헌법재판소 시간이니까 그걸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 승복하는 자세가 우리 사회 전반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앞서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이제 탄핵 선고의 핵심 쟁점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조금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 위법성인데요. 잠깐 앞서 언급이 됐습니다만 계엄 요건 국가 비상 상태였느냐 아니었느냐 이제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아니었다는 입장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은 야당 그 폭주 때문에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어려웠다. 제동을 걸기 위해서 불가피한 것이었다. 이런 논리로 지금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들 보시는지요, 의원님? 비상계엄의 선포는 그 헌법 제77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군사적인 상황일 때, 비상 상황일 때만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법에 적시된 데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헌법에서도 이런 계엄에 대한 거는 이 권한 행사는 대통령에 줬지만 네. 그거에 대한 그 요건은 제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권한은 계엄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대통령이. 하지만 그거에 대한 그 범위나 그 요건은 딱 정해져 있거든요. 예. 이게 우리가 전시, 사변 이런 것도 아니었고 또 그 비상 상황이 아니었는 평온한 상황이었는데 예. 그런 상황에서 계엄을 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야당 폭조로 제동을 걸기 위해서 했다. 야당 폭조를 위해서 제동을 걸기 위해서 계엄을 할 수 있는 거는 법적으로 그 헌법에 나와 있지 않고 어떤 법률이나 헌법에 나와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거는 대통령이 자의적인 판단이고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계엄을 발동을 한다면 이게 다음에도 또 일어나지 않으리란 법은 없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이 하나만 봐서라도 이거는 비상계엄 자체는 위법하고 위헌적인 예. 것이었다라고 봅니다. 예.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나머지 두 분 말씀은 사실 들어볼 필요도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임 대변인. 예. 아마 이번에 전 국민들이 계엄에 대해서 헌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공부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아마 다 아시다시피 전두환의 불법 계엄 이후에 거의 40몇 년 만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을 한 거고 예. 그래서 이것은 아마 그러니까 민주당 야당 거대 야당이 아무리 유법적인 어떤 그런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은 헌법소원을 낸다거나 네. 거부권을 행사한다거나 충분히 어떤 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군대에 의해서 그 입법기관을 뭔가 포괄적으로 제압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민주주의 어떤 헌정 질서에 명백히 위반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김 대변인.
네, 그 앞서서 다 말씀 주셨듯이 이 야당 폭주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이다. 이런 거는 결국에는 그 목적성을 좀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인데 그럼 나와 의견이 다르면 계엄을 해도 된다는 것인지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대통령의 정책을 좀 방해한다고 해서 계엄을 선포하고 군대를 투입해서 국회의원을 싹 다 끌어내서 잡아들이라 이런 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참 안타깝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스스로가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불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전 보여주신 거라 생각을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 저는 본인도 이건 법적으로는 이미 끝났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이런 이제 회피를 하기 위한 이런 것들이 나는 좀 억울하다. 그리고 나를 좀 보호해줘라. 뭐 이런 정치적 선동과 전략을 쓰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우리가 이제 뭐 여러 차례 그 보도가 되거나 나왔던 것처럼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거나 그러려면 국무회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절차적 정당성 충분히 갖추었느냐 이거에 대한 또 문제 제기가 있는데 임 대변인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저도 이번에 했던 헌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 예. 가지 살펴보게 되고 공부하게 된 것 같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 89조라든가 93조에 보면 국무회의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나와 있고요. 예. 그래서 대통령이 서명을 했다 하더라도 국무총리와 함께 국무위원들이 그 국무회의 이 내용들에 대해서 명확히 서명을 해야 되는 요즘 많이 언론에 나오는 부서라고 하는 절차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를 하지 않았고 뭐 이것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에 나와서 증언하고 헌법재판소에서 나와서 증언을 해서 명확하게 형식적이고 실체적인 흠결이 있었다. 네. 국무회의라고 보기보다는 간담회 정도였다라고 본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덕수 총리가 거기다 하나 더 보탠 게 뭐냐면 그래서 해제할 때는 3시간 정도 준비를 해서 모든 요건을 갖춰서 해제의 국무회의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건 명백하게 이번에 그 탄핵 심판에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요소라고 보는데요. 대단히 중요한 어떤 법리적 해석에 따라서 볼 때도 헌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처음에 발표됐던 계엄 포고령 그 1호에 국회와 정당의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었죠. 이제 대통령 측은 그 헌법재판소 변론 기일 그 과정에서 실제로는 실행을 하기 위한 계획이나 의지가 없었다. 단순히 경고성이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항변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수지 대변인. 일단 너무 비겁한 변명이지 않습니까? 이 포고령 1호가 정확히 내용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 정치 활동을 금한다. 이런 내용인데 그럼 이 포고령 1호는 이번 계엄이 좀 이현적이고 불법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증거예요. 예. 그런데 이 현재 드러난 증거로만도 국회를 침탈하고 국회의원들을 수거할 계획까지 했었다. 예. 이거잖아요. 사실 이 계엄이 해제되지 않았으면 저 또한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고 이 예. 방송이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포고령 1호는 내란죄 핵심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변명하고 이런 것들 책임을 회피하는 것인데 이렇게 중요한 탄핵 사유를 경고성으로 작성했다는 것은 저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김슬지 대변인님 방금 잠깐 뭐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정치권 인사에 대한 체포 지시도 지금 상당히 핵심 쟁점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지금 현재는 부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 여기서 이제 유행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원이 요원으로 둔갑돼서 국회의원이 국회요원이 되는 이런 창피함들이 국민의 몫이라는 게 참 안타깝고요. 그 바이든 날리면으로도 우리 전 국민의 듣기 평가를 하게 했던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제는 이제 의원을 요원이라 하는 것이 참 전 너무 비겁한 행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이미 이제 저희 헌재 재판 과정에서도 뭐 혼정원 차장 그리고
박종근 사령관, 조성현 단장 이렇게 그런 증언만 들어봐도 저희가 홍정원 차장의 메모도 생중계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너무나 이런 명확한 것들을 이렇게 부인한다는 것이 참 비겁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이런 것들을 부인하는 이유는 결국은 탄핵 심판 심리를 지연시키는 그런 이유도 있을 텐데 이것도 굉장히 저는 비겁하다. 계속 예. 비겁하다고 하는데 너무 비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고 결국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윤석열의 거짓 그리고 비겁함이 더욱 부각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그 계엄의 사유 대통령 측에서 밝혔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언급된 것처럼 그 야당의 폭주도 있습니다만 또 다른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부정선거 이슈였습니다. 실제로 계엄 선포 직후에 이제 계엄군이 중앙선관위에 들어가서 전산 자료를 압수수색을 시도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헌재가 이제 어떤 그 판단을 또 내릴지도 상당히 관심사인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유명숙 대변인. 예, 아마 아까 그 국무회의의 절차적 정당성과 함께 아마 이번 탄핵 심판의 가장 중요한 또 핵심 쟁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예. 하고요. 그것은 아마 헌법 114조에 따라서 저는 또 명확하게 유연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헌법 114조에 따르면 우리 선관위는 독립성이 명확하게 보장되는 헌법기관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군대를 보냈어요. 그런데 계엄의 상황이라 하더라도 군대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예. 선관위에 가서 뭔가를 압수수색한다거나 이런 임무를 할 전혀 그런 계제가 안 되는 집단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군대를 영장주의 원칙에 의해서 보더라도 뭐 영장이라 이런 것 없이 군대가 갔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사항은 헌법 114조라든가 군대의 기능 뭐 이런 것들을 볼 때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저는 딱 떨어진다. 네. 예, 그래서 아마 이번에 탄핵이 인용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핵심 쟁점이지만 예. 명확하게 그 탄핵 심판에서 파면에 이르게 되는 그 위원회 결정에 이르게 되는데 대단히 중요한 작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수진 의원님. 이거 헌법재판소 아까 지금 선관위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그 국회 관련해 가지고 포고령 1호에 나와 있는 그 예. 국회에 대한 걸 국회에 대한 활동을 금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계엄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합법적인 계엄령이 선포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 국회 권한에서는 관여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법에. 예, 예. 헌법 77조 3항에 의해서 비상계엄하에서 정부나 법원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지만 국회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 국회에 대해서 할 수 없는 이유는 이 계엄에 대해서 나중에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게 국회이기 때문에 그 권한은 관여할 수가 없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한을 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제한 사항이 특별한 조치를 할 경우에도 행정부나 법원에 대해서는 할 수 있지만 국회는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위헌이고요. 예. 그런 위헌인 사항인 거죠. 그래서 국회나 마찬가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독립적인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여기에 군을 군을 동원한다거나 있을 수 없는 거고 여긴 보호받을 독립적인 헌법기관이거든요. 예. 우리가 삼권 분립의 원칙을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관도 사법부에서 추천한 사람, 입법부에서 추천한 사람, 또 네.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 이렇게 구분이 되는 이유가 권력 분립의 원칙이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역할을 하는 국회에 대해서는 아무런 합법적인 계엄일지라도 제한을 가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독립적인 헌법기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군을 보낼 수가 없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군을 보낸 상태라고 보기 때문에 예. 이거는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고요. 독립된 헌법기관은 선관위 사무에 관여할 수가 없고 군 투입을 한 것도 이건 헌법 위반이다. 네. 명백한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부정선거 이렇게 말하는 거는 있을 수 없고 이걸로 부정선거를 운운하면서 이걸 한 거는 어떻게 보면 국가기관의 그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거라고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이건 내란죄에서 형사 처벌이 대상이었기 때문에 이건 이제 헌재가 아닌 그 다른 또 재판에서 분명히 밝혀질 것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그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하자 최근에 이제 그 온갖 험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한다면 뭐 가루가 될 것이다. 뭐 혹은 또 뭐 제2의 건국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으름장을 돋는 뭐 그 극우 단체도 있고 뭐 저명한 헌법학자도 있고 여러 뭐 그 개인과 단체들에서 이런 탄핵을 반대하는 측면에서 이런 얘기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어찌 보면 이제 탄핵 인용에 대한 그 위기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방증으로 해석되고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그 이후에 만에 하나 이제 제2의 서부지법 사태와 같은 일이 또 벌어지진 않을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긴장감이 벌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또 제2의 서부지법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별도의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예, 대변인. 네, 저는 아마 이번 상황이 아마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가 앞으로 지속 가능하냐에 대한 대단히 큰 시험대가 될 거다 생각을 예. 합니다. 아마 그 이번에 저는 보면서 대단히 우려스러웠던 게 저는 극우 파시즘 이런 거 하면 유럽이나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는 유튜브 속에서나 좀 존재하는 것으로 봤거든요. 예.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대단히 어떤 그 권위주의적이고 가짜 뉴스라든가 극도의 혐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이게 제도권 정치 권력으로 특히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여당으로 깊숙이 파고드는 어떤 그런 과정을 보면서 예. 대단히 우려스럽고요. 그래서 서부지법 때는 우리 경찰청이나 이런 것들이 대단히 좀 대처를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저는 국방부나 경찰청이 정치적 중립이라든가 만약에 어떤 그런 폭력 사태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하는 명확한 입장 표명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예. 하고요. 특히 저는 정치인들이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정치인들이 어떤 극도의 혐오를 어떤 더욱더 막 파급하는 더욱더 확산하는 그런 언행들은 대단히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의 미래를 봐서도 대단히 자제해야 되고 특히 언론들도 뭐 이런 것을 좀 보도함에 있어서 대단히 조금 중립적인 어떤 그런 스탠스를 잘 취하면서 합리적인 용어들이라든가 객관적 보도 뭐 이런 것들을 잘 유지하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정말 큰 시험대가 될 것이고 그 혼란이 확산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이수진. 예. 좀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아까도 대변인님 말씀하셨지만 언론에서도 사실 너무 많은 그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뭘 걸러야 될지 예.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걸 걸러서가 아니라 너무 놀라운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방향이 너무 다른데 중심을 잡기가 일반 국민들이 이번 모든 사건 사고가 다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다 방어해주고 막아줬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편안하게 제가 오늘도 스튜디오에 나올 수 있었지만 하지만 너무 무분별한 이 자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전 사실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걱정도 되는 반면에 하지만 헌법재판소에 뭐 어떻게 보면 압박이나 겁박이라는 소리가 들릴지라도 헌법재판소는 정말 양심과 헌법에 따라서 예. 어떤 결론을 내릴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존중해주고 기다리는 지금 헌재의 시간을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할 거 보고요. 장기적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역사 교육이 정말 제대로 돼야 되겠다. 역사의 소중함. 우리가 이게 지나고 나면 역사의 한 장면이 될 텐데 나중에 선생님들이나 모든 어른들이 이걸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땐 역사 교육이 정말 잘 이루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단기적으로는 아까 이제 앞에 대변인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제가 보니까 가포 비상 상황이어가지고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좀 의로워서 이때보다는 조금 낮은 수위에 지금 경찰력을 동원하고 그런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굉장히 비상 사태로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비상 사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때보단 더 준비를 많이 경찰이나 뭐 더 준비를 많이 할 거라고 보입니다. 좀 지금은 그 대통령 측에서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지금 반성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최후 진술에서도 봤지만 이제는 우리 이런 혼란 상황을 끝내야 됩니다. 우리는 헌재의 판단을 승복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 통합해야 됩니다. 메시지가 없었습니다. 네. 그런 메시지가 있었다면 국민들을
바라보는 국민들도 그렇고 뭐 대통령을 따르는 그런 극우들조차도 예. 거기에 대해서 그래 대통령 저렇게 하시니까 우리도 그렇게 따라야 되겠다는 말씀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승복이란 단어, 사회 통합이란 단어, 책임의 모습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게 전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정치는 국민을 바라보고 해야지 자기의 그 자리나 기득권을 위해서 정치하는 거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지금 이 상황이 본인의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으로 봤을 때 이게 올바른 계엄이었나, 예. 올바른 지도자의 모습인가를 한번 되짚어 볼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도 도민 여러분도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제대로 판단하는 것인지 정말 눈 크게 뜨고 바라봐 주십시오. 계엄은 일어나서는 안 될 상황이었습니다. 예. 네. 이제 그 탄핵이 인용이 된다면 이제 곧바로 조기 대선 국면에 들어가게 됩니다. 현재도 정권 교체냐, 정권 유지냐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고 또 전망도 좀 나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분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또 어떻게 돼야 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김수치 대변인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 현재 수치의 부침은 조금 있는 듯이 보이는데 정권 교체를 바라는 것이 저는 국민의 다수의 뜻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게 무엇보다 좀 현재 국면에 대한 냉정한 어떤 판단과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예.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결국에는 그 국민의힘의 일부 인사를 제외하고서는 윤석열을 지금 옹호하고 있고 내란 계엄을 윤석열 논리로 예. 또 엄호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들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예.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이런 내란 계엄을 좀 진압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 길은 정권 교체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임 대변인님. 예. 예, 아마 저는 뭐 사기 민주정부가 집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다들 많이들 이제 그런 요구가 크실 것 같아요. 김대중 그리고 노무현, 문재인 이 세 분의 대통령 이후에 저는 꼭 사기 정부가 이제 들어서야 되는데 이번 대선은 대단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 네. 모든 선거가 중요했지만 내란 세력이 다시 집권하느냐 아니면 내란을 종식하고 헌정을 수호하는 세력이 예. 집권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극우 파시즘의 어떤 기초한 정치 세력이 뭔가 만약에 집권하게 된다고 하면 저는 대한민국은 정말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너무 큰 불안감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현재 조국혁신당에서는 뭐 이런 어떤 상황에 기초해서 지금 모든 야당과 시민사회까지 다 함께 최초의 어떤 오픈 프라이머리를 해보자라고 제안도 하고 있거든요. 예. 뭔가 다수의 연합군을 형성하자는 거예요. 예. 실제로 프랑스나 스웨덴을 보니까 극우 세력의 어떤 정당들이 많이 인기를 얻으면서 실제 집권까지는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 다양한 정당들이 연합을 해서 계속 어떤 극우 세력의 어떤 정치 진입을 제어하고 있거든요. 예. 저는 이런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번 대선에서는 내란을 옹호하는 세력이 아니라고 한다면 크게 집을 짓고 하나의 후보를 만들어서 같이 뭔가 이 경쟁을 하고 민주정부 수립을 해야 된다. 뭐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우리의 정치가 항상 거의 양대 정당의 51대 49의 싸움입니다. 예. 대단히 적은 싸움이기 때문에 과거에 같은 어떤 양당의 구도로 봤을 때 그 승리가 결코 호락호락한 상황이 아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저는 더 큰 집을 짓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당 소속인 이수진 의원님 답변이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헌법 1조에도 보면은 뭐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부터 나오기 때문에 예. 이번에는 뭐 정권 교체고 정권 연장을 떠나서 그것 또한 국민들의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우리 국민의힘에서 보면 우리 당규에 나와 있지만 재보궐 선거를 할 때 규책 사유가 있을 때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라는 그게 있거든요. 예. 뭐 규책 사유가 우리 당에 있을 경우에는 뭐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후보자를 내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다음에 이제 아직 뭐 인용이 된 건 아니지만 윤석열 대통령 이제 탄핵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가 처절한 반성을 해야 될 시기가 있지 않나. 예. 뭐
앞으로는 이런 재발 방지를 위해서 뭐 당규에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후보를 내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정도의 처절한 반성을 내지 않고서야 어떻게 우리가 국민들에게 표를 구할 수 있겠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그런 만한 후보를 낼 자격이 있는가? 예. 그동안에 있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라든지 법원의 판결에 다 잘못됐다고 그렇게 그런 기조를 지금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막상 인용이 됐을 때 어떻게 후보를 냈을까? 그럼 굉장히 그동안에 했던 행동들에 반하는 모습이거든요. 이러이러 상황 인용이 됐는데 그동안에 인용을 거의 기각을 하기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후보를 낸다는 거 자격이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정치인도 국민과 똑같이 양심이 존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양심껏 행동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이달 말이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가 또 예정이 돼 있습니다. 조기 대선 국면 과정에서 이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가장 큰 변수로 꼽히고 있는데 2심 결과가 또 이 향후 국면에 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임 대변인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예, 아마 이재명 대표의 판결에 따라서 저는 어떤 선거 전략이라든가 국민 여론에 상당히 중대한 영향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뭐 어대명이라든가 뭐 마치 대통령이 다 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들은 저는 국민들로부터 지지받는 데 있어서도 결코 좋은 어떤 그런 뭔가 입장들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판결에 따라서도 어떤 정치 재편이라든가 대단히 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의 상황에 대단히 신중해야 되고 더욱더 좀 저는 더 겸손한 입장으로 앞으로 좀 민주당도 그런 행보를 해야 되고 또 같이 하는 야당들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좀 이렇게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이수진 의원님. 예. 저는 뭐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판결이 지금 한 3월 26일 정도로 돼 있는데요. 그것도 어떤 결과가 나오던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줘야 되고 또 지금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이런 상황에서 2심 판결이 나오기 전 상황에서도 지금 지지도가 높은 것도 그거 역시 국민의 뜻이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재명 대표의 지금 현 상황에서의 그런 움직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쌓인 연륜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의 정부 이 상황에서는 목소리를 내야 될 상황이 누군가는 목소리를 내야 될 상황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행정부에서는 대행 체제이기 때문에 의회에서의 목소리를 낸다면 지금 국회의장님이 목소리 내듯이 야당의 대표로서도 충분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서는 제 정치인 한 사람 봤을 때는 거슬리거나 뭔가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나왔을 때 그 다음에 국민들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 또한 국민들이 몫이기 때문에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 대변인. 앞서서 이제 말씀 주셨듯이 어대명 이런 것은 이수진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차피 이것 또한 국민 지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좀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 2심의 결과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좀 어떤 과정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말하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다만 지난 이제 대선 이후에 이재명 대표를 표적으로 한 압수수색이 389차례였고요. 그리고 107번의 법원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과연 투명하게 수사와 기소를 했는지 이것도 좀 묻고 싶고 아마 국민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의문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욱이 지금 현재와 같은 국가위기 상황에서 제1야당 대표의 이 사법 리스크를 운운하는 것이 저는 악의적인 정치 프레임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해 줄 것들도 도민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최근에 보면 우리 사회 전반에 탄핵 문제를 둘러싼 갈등 양상이 이제 대학가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전북대학교 앞에서도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 또 그 앞에 또 맞불 집회가 굉장히 첨예하게 열리기도 했는데 사실은 양 극단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합리적인 논의나 의견 조정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치권의 역할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이수진 의원님? 지금 어떻게 보면 뭐 탄핵 찬반 집회하는 것도 그걸 여론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그 여론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집회가 더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유연적인 건가 유법적인 건가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 수호에 의지가 있는가, 그걸 보는 거거든요. 이분이 헌법 의지에 있는가를 보는 거고, 이분이 국민이 뽑아준 선출직 공무원이잖아요. 선출직이기 때문에 이분이 국민들의 그 신뢰를 배신했는가, 예. 그런 걸 보는 거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이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뭐 찬반 집회가 아무리 해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 저 봅니다. 근데 다만 이렇게 계속 분열되고 이렇게 분열되는 분위기를 계속 된다면 사회적 통합은 굉장히 먼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가 하나가 뭐 통합의 의미를 둬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도 최후 변론에서 그 얘기를 꼭 하셨어야 되는데, 정말로 그거는 아쉽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해야 되고, 지금 대통령 최후 준술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의 국민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기회는 없지만, 정치권에서 우리 국민의힘 뭐 중앙당에서의 그 지도부에서 헌법재판소의 그 판단은 승복하겠습니다. 그거는 뭐 당론이라는 걸로 답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요. 당론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라야 되고, 이제는 우리는 네. 통합을 해야 됩니다. 예. 이런 식으로 계속 그 국민들을 이끌고 설득하고 옳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게 바로 정치인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임 대표님. 예, 이번 이렇게 탄핵 과정을 보면서 저는 이게 광장의 정말 다양한 목소리, 예. 뭐 어떤 우의 목소리부터 좌의 목소리까지 다양한 목소리가 이번에 분출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정치권은 이런 다양한 목소리들을 어떻게 잘 담아낼 것인가, 예. 누가 잘 타협하고 통합의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것인가,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저 2022년에 영국의 그 킹스 칼리지와 국제 여론조사 업체 입소스라고 하는 데서 그 전 세계 문화 전쟁이라고 하는 주제로 조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갈등이 얼마나 심한가를 조사하는 조사에 예. 보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갈등이 가장 심한 1위 국가입니다. 예, 그건 객관적 수치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좀 저는 우리 사회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저는 권력 집중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예, 예. 그래서 특히 대통령제, 너무 과도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1948년에 헌법을 만들고, 그리고 87년까지 한 9차례 동안, 40년 동안 9차례 동안 헌법 개정을 했습니다. 근데 87년부터 지금까지 36년 동안 헌법을 한 번도 안 바꿨어요. 저는 이제 바꿀 때 됐다고 생각을 예, 하고요. 예. 너무 낡은 옷,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흐름으로 앞으로 좀 전환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김 대변인님.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갈등과 분열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이제 문제인데요. 그래서 저희 민주주의 기본은 결국엔 뭐 대화와 타협, 그리고 뭐 견제와 절충, 뭐 토론과 합의, 이런 것들이 있을 예, 텐데, 이런 기본적인 것을 좀 구현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선출 권력의 의무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의 몰락도 결국 이것을 지키지 않고 홀로 폭주한 것일 이유 때문일 텐데, 이런 좀 갈등들을 조정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정체 복원이 좀 절실한 시점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이제 무엇보다 국민의 힘이 좀 이성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 예.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서천원 의원의 헌재 처부수자 뭐 이런 발언을 하고 예, 있고,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하고, 그리고 폭동을 국민 저항권이라고 이런 편드는 이런 행위들로 인해서 좀 극단주의로 치닫고 있는 것들이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좀 우리가 합리적 논의가 가능할지는 좀 의문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세상은 지금 빛의 속도로 변하고 있고 세계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무한 경쟁 체제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뭐 최근 석 달 동안 12.3 이후에 이 굉장히 중요하고 엄중한 시기를 지금 허송세월로 다 날려버렸고 지금에 있는 분열과 혼란도 또 어느 정도 정리할 때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또 필요로 해야 할 텐데요. 최근 이 석 달간의 경험, 과정 어떤 그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시는지 마무리 발언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예, 대변인입니다. 지금은 아직 내란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저희가 이런 경험과 좀 교훈을 상기하기에는 조금 이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저희 민주당도 현재 판결까지 좀 긴장된 마음으로 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다만 국가가 위기를 처할 때 나라를 구하는 건 늘 국민이었고 이번에도 국민이 나라를 구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여의도에서 계엄군을 저지하는 것도 그리고 저희 폭설 속에서도 거리를 지킨 것도 국민이었고 우리 도민이 또 함께 해주셨기에 더 큰 불행을 막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좀 저희가 역사를 통해서 민주적 역량이 축적되었기에 가능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결국엔 윤석열은 보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한 이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만드는 것이 국민의 역량이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민주당은 끝까지 이런 내란 계엄의 완전 진압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도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영택 대변인님. 예, 며칠 전에 그 보도된 거 보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경제적 규모 잘 사는 나라 6번째로 들었다고 하는 예. 보도를 보고 좀 놀랍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나라는 부강한데 사실의 국민의 삶이 대단히 불안한 나라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것들이 저는 복합적으로 지금의 사태까지 오지 않았나, 정치적 어떤 양극화라든가 이런 사태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좀 역시 깨어있는 시민들이 있을 때 이 나라는 정상적으로 유지되는구나라고 하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특히 탄핵이 쉽게 된 것 같지만 저는 그 탄핵이 이르는 과정에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제가 기억하고 있는 개인적인 제 의견은 2030 응원봉 세대입니다. 저는 정치에 무관심하고 어떤 우리 사회 현상에 무관심하다고 생각했던 그 세대들이 응원봉을 들고 여의도로 나왔을 때 네. 이 탄핵의 불이 저는 지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대단히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 젊은 세대들은 그들만의 어떤 특유의 집단 지성을 갖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새삼 느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대단히 어떤 위기 상황이기도 하지만 우리 K 민주주의를 다시 정립하는 그런 대단히 중요한 계기가 될 수가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이번에 다양하게 분출된 이 목소리들이 앞으로 어떻게 사회 대개혁의 방향을 만들어 나갈 것인지 이렇게 저는 정치권들의 그리고 모든 사회와 언론 모든 힘이 좀 그쪽으로 집중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번을 계기로 나라도 부강한데 국민의 삶도 부강해지고 행복해지는 그런 나라로 전환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저는 좀 이쪽으로 많은 것들이 모아져서 예. 좀 우리나라가 좀 행복한 어떤 그런 좀 결과를 만들어내는 좀 그런 과정이었으면 좋겠다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수진은. 네, 지금까지 보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 수호의 의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한 위법 사항이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을 구합시다라는 현수막을 들고 집회 현장에 있는 모습들을 제가 봤습니다. 대한민국과 윤석열 대통령은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바로 우리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민주공화국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런 사고부터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지는 그 정당의 모습, 책임지는 리더자의 모습이 찾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처절한 반성이 우리 국민의힘이 필요합니다. 쇄신해야 합니다. 본인의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에 물어보십시오. 양심껏 말씀해 보십시오.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책임 있는 모습을 보였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당이 이제부터는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저도 그 역할을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선고한 건 지난 2017년 3월 10일의 일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불행하게도 8년 만에 다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민주헌정의 수호자로 불리는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비상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토크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